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깎인 임금을 다시 복구해달라며 51일간 벌여온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일주일간의 협상이 오늘 오후에 타결된 건데 노조가 파업의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던 30% 임금 인상은 사측이 제시한 4.5% 인상으로 합의했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문제는 나중으로 합의를 미뤄놨지만 일단 파국은 피했습니다. 먼저 부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마침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파업 51일, 선박 점거농성 31일, 산업은행 앞 단식투쟁은 9일 만입니다. 대우조선의 정상화와 대우조선 내의 산하청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더 불시하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대우조선 발전과 또한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대우조선 협력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노사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재개, 오후 4시 9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당초 임금 30% 원상 회복을 주장하던 노조는 사측의 안대로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했고 사측은 명절과 여름휴가비 등의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선 고용 승계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92% 찬성으로 합의안을 최종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로 남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 하청업체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민형사 제기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데요. 지도부 5명이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 안겠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파업은 51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력 투입과 같은 파국은 피했지만 노사 또는 노정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번엔 거제 조선소 현장 연결해서 협상 타결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채한 씨. 직접 용접한 좁은 철제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한 달간 스스로 갇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점거 농성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자, 대우조선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양측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51일간 지속해온 파업이 마무리됐는데요. 도크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채한 거제 하청 노동자지회 부지회장이 약 1시간 전쯤에 나왔습니다. (119) 구급대원과 동료들이 돕기 위해 도크로 내려갔고 유 부지회장은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온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방 1m의 좁은 철제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을 해온 지 한 달 만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취재진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건조 중인 유조선 탱크의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이어가던 노동자 6명도 모두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 파업이 끝나면서 노동자들도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사측도 배생산 계획을 다시 잡을 텐데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노사 모두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곳 1도크에는 11월까지 인도해야 하는 배 한 척과 1월에 인도해야 하는 2척이 있습니다. 사측은 다음 주부터 직원들이 여름휴가 기간에 돌입하지만 특별 근무를 실시해서라도 일정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파업 하청 노동자들 가운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터로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청인 대우조선 노조는 속해 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하청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자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전체 조합원 중 약 89%가 참여했는데 찬반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투표가 중단됐고 향후 재투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이번 파업이 끝나기까지 51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도,
임금 협상도 모든 책임을 하청에만 떠넘기는 지금의 구조는 이번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 사태를 초반부터 하청 노사 간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중재에 나서기보단 피해만 강조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사실상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정합니다. 하청 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받는 돈의 약 90%를 인건비로 쓰기 때문입니다. 원청에서 내려주는 돈,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급여 인상 여력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그래서 임금을 요구하려면 하청업체들은 단지 기성금에서 임금을 떼서 줄 뿐이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권리가 없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위험한 일은 하청 노동자의 몫입니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한다 해도 발 아래가 수십 미터에 이른 높은 곳, 혹은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곳에서 하는 업무는 대부분 하청에 맡깁니다. 납기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지면 안전을 신경 쓸 여유는 사라집니다. 고된 일은 하청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노예 계약인 거죠. 환경이 안 좋더라도 그런 거를 다 조치하고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조선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88명 중 77%에 해당하는 68명이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이 책임도 피해갑니다. 산재 은폐라든지 이런 게 공상 처리라든지 해가지고 자유로운 이런 하청은 그런 위험한 구역에 하청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죽음의 외주화가 그런 뜻이거든요. 세계 제1의 조선업 강국이란 명성 뒤에 가려진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 정규직 노동자 없이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 없이 배를 못 만들어요. 그 구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꿔야 되는 거다. 파업은 51일 만에 끝이 났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타결과 관련해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년 전 탈북민 북송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헌법 3조를 강조했습니다. 헌법 3조를 근거로 탈북민을 국민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 강제 북송은 위법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은 걸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첫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송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헌법 제3조를 언급하며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더 나아가 관련 검찰 수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 과정에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담대한 계획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가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북미 양자의 문제로 여겨졌던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문제에 한국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다음 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은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였다는 의외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기자회견까지 한 건데요. 과연 사실이냐, 소문만으로 여당의 공식 TF가 기자회견까지 열었느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내에서 당의 입장이 아니다, 살인을 한 건 맞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서둘러 기자회견 내용을 주워 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민 증언을 앞세워 2019년 강제 북송된 2명의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였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안보문란 TF.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까지 몰아세웠습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그런데 탈북 어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탈북민들로부터 나온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라는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금 이제 혼란을 주는 식으로 발표가 된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정정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 당 입장이 아니고.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북송 어민이 살인을 자백했다며 브로커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살인은 자백했다 이런 근거 있고, 아직까지 우리 현 정부 공안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누구도 권위를 갖고 살인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탈북 어민 2명이 살인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이 브로커일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던 한기호 의원은 자신은 탈북민의 얘기를 전달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4번이나 제가 중간중간에 그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민 북송 과정을 연일 문제 삼는 여당이 제대로 된 검증 과정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바로 간다 기후환경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이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팔당댐입니다. 매년 장마가 육지를 휩쓸고 가면 이 호수는 이렇게 쓰레기들로 뒤덮입니다. 여기서부터 한강 하류를 지나 인천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물길을 따라 떠밀려온 장마철 쓰레기들을 추적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댐에 막혀 작은 섬이 됐습니다. 온갖 폐기물 사이를 새들이 뛰어다니고 먹이를 찾습니다. 수거 선박과 장비가 계속해서 폐기물들을 걷어내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류로부터 내려온 부유물들이 이렇게 저희 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다소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팔당호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약 1,000톤. 여름철 큰 비가 지난 후 호수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건 연례 행사입니다. 플라스틱, 깡통 이런 것들이 물이 쫙 빠지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볼 때 너무나 이게 흉측하거든요. 강물이 팔당댐을 지나면 도착하는 서울. 성산대교 인근 한강물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강가에는 여지없이 폐기물 섬이 생겼습니다. 수거 작업 2시간 만에 18톤급 선박이 가득 찹니다. 이 온갖 생활 잡동 쓰레기가 다 뭉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도 떠내려오고. 서울 한강에서 집중호우 이후에 수거되는 수상 쓰레기는 겨울철의 4배에 달합니다. 빗물이 강과 그 주변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휩쓸고 내려오는 겁니다. 댐이나 강가에서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들은 결국 바다가 종착지입니다. 인천 앞바다. 스티로폼과 페트병들이 물결을 따라 떠다니고 있습니다.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려 수거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배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프로펠러로 물을 차면 지금 부유물들이 다 흩어지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다까지 떠내려온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리저리 떠다니다 잘게 부서지며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육상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빗물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상 기인한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필요가 있을 텐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드는 폐기물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입니다. 바다로 흘러가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커다란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 역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당초 전망의 2배인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 오른 물가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Donc, comme annoncé hier soir, tous les vols au départ de Bruxelles-Airport aujourd'hui sont annulés. 벨기에 물가 상승률은 9%입니다. 프랑스 임금 인상 요구 시위도 배경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은 3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6%를 넘었습니다. fait à peu près presque 5-6 ans que les salaires n'augmentent pas. Et voilà, avec l'après-Covid et le gasoil qui augmente et tous les produits de première nécessité qui n'arrêtent pas d'augmenter.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8.6%로 3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42%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8.9% 상승했습니다. Έχουμε να αντιμετωπίσουμε σοβαρά προβλήματα σαν κοινωνία και συνταξιούχοι. Είναι τα ζητήματα της ακρίβειας, τα αντιμετωπίζουμε καθημερινά.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도 수입 물가를 더 올리는 요인이 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으로 전격 인상한 이유입니다. The most precious good that we can deliver and that we have to deliver is price stability. So we ha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in the medium term. ECB의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이며 2달 뒤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유럽도 동참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 위협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물가가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세계 곡물 수출국 4위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넉 달 넘게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묶여있던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근처 루마니아와 폴란드 국경. 곡물을 가득 실은 채 서 있는 트럭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Торговые отношения пока закрыты, поэтому вынуждены осваивать н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через Румынию. 밀과 보리, 해바라기씨 같은 곡물은 우크라이나 남부 최대 항구인 오데사 항을 통해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곡물 2,500만 톤이 넉 달째 이곳에 묶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 곡물 수출국입니다. 수출이 막히자 가까운 유럽, 아프리카 등을 시작으로 세계 곡물값이 치솟았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합의문에는 오데사항에서 곡물 운송선이 이동할 때 러시아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가 설치한 기뢰 지역을 안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함정이 항로를 인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do is have an agreement that would allow for Ukrainian and Russian food and fertilizer to reach global markets. 우크라이나로선 곡물이 다 썩어버리기 전에 수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절실하고 러시아 또한 서방의 제재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협상 타결이 필요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보관된 곡물 상태를 알 수 없고 이미 많은 곡물 저장고가 파괴돼 있어 흑해를 통해 수출될 곡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수출길 봉쇄를 통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한 러시아가 식량 무기화 전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53일 만에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진통을 겪었던 행정안전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결국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기로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결국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나머지 1년은 위원장을 서로 바꿔 맡기로 합의하며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여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하나씩 맡자고 했던 요구가 수용된 데 대해 만족을 표했고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방송장악 우려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장악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어떤 그런 이 국가 기관이 그런 정책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의석수에 따라 여당은 7개, 야당은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해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 등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상임위를, 민주당은 국토위와 산자위, 농해수위, 예결위 등 민생과 경제 관련 상임위들을 차지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논란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꿔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며 후반기 국회 가동이 본격화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원구성 합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장단을 시작으로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했던 김승희 전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보좌진 경력금이나 같은 당 의원의 후원금으로 쓰고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규모 감세를 내세운 첫 번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맞추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만 해결해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았다는 첫 세제 개편안. 13조 원 넘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핵심인데 절반 이상은 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입니다. 그럼 세수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런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를 낮추는 거고 세금 부담이 줄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생길 거란 겁니다. 우리나라도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결과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냐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높지도 않은데 대규모 감세 때문에 서민 지원만 어려워질 거란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더 풀고 생활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 1조 원 기업까지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꼽았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방침에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은 투기 수요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에 필요한 18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강력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꺾이면서 사라졌던 임시 선별 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며 철거된 지 22일 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임시 선별검사소는 고속터미널역과 낙성대공원 등 5개, 검사 시작 30여 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에 70개 임시 선별검사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는 양성이 나온 자가검사 키트를 가지고 가야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퇴근한 이후나 대부분 병의원이 문을 닫는 일요일 검사 수요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 평일 낮에만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산세가 3주째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0명으로 하루 만에 23명이나 늘면서 일주일 전에 2배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55일 만에 가장 많은 31명입니다.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2.75 감염자도 1명 더 나오면서 유행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새로 확인된 감염자 역시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A.2.75의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바 있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병상 확충과 화장시설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18기를 계속해서 돌리고 가동률도 높이겠다고 합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도 불안 요소지만 그 말고도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700톤씩 쏟아지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저렴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서도 이 고준위 핵쓰레기 처리 방안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44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까다롭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낸 곳이 있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입니다. 지하 450m 아래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묻어두는 최종 처분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걸 만든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윤파란 기자가 이 핀란드 지하 처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하 갱도의 문이 열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We are at the depth of 420 meters. 잠시 후 거대한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온칼로입니다. 약 1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지하 450m 터널의 끝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묻히게 됩니다. 온칼로 터널의 벽면은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지하수가 거의 없는 화강암 안반은 20억 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반 조사를 위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고 폐연료봉이 들어갈 자리가 표시돼 있습니다. Long-term safety has been the main analysis for all this final disposal project. So we have studied the rock movements, we have studied the land raising, we've been studying in Greenland.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선 양은 7,000mSv. 직접 노출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방사선 수치가 자연 상태로 떨어질 때까지 무려 10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유일한 해법은 심층 처분. 폐연료봉을 5cm 두께의 구리 캡슐, 즉 캐니스터 안에 밀봉해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캐니스터가 묻힌 구덩이는 지하수가 스며들거나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 벤토나이트라는 물질로 완전히 막습니다. The capsule goes there, then we're installing the bentonite. 9,000톤 분량의 핵 폐기물이 묻히면 이후 터널 전체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방패장은 완벽히 지상과 분리됩니다. 수만 년 이후 닥칠 수 있는 빙하기나 미래 인류의 침입까지 온칼로는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공간에 무엇이 묻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지상의 생태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No one needs to worry about the spent fuel here at the minus 430 meters, so people can live above the repository and not even knowing about the repository. 온칼로가 위치한 에우라요키 시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천만 유로, 우리 돈 260억 원가량이 세금으로 거쳐 오롯이 시에 돌아갑니다. On se sen verran muuttunut ainakin, että paljon sieltä tulee rahaa Eurajoen kunnalle. Niin, sähköä tietysti tulee. 핀란드는 이르면 내년부터 원전 3기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이곳 온칼로에 매장합니다. 핀란드는 최종 처분장을 찾은 뒤 29년 만에 첫 매립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100년 동안 핵 폐기물을 차곡차곡 쌓은 뒤 10만 년 동안 인류로부터 완벽히 격리하게 됩니다. 핀란드 온칼로에서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핀란드는 원전 가동을 시작한 1983년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 고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을 핀란드보다 5년 일찍 시작하고도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7년 안에 짓겠다 이런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한국. 세계에서 21번째로 핵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4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원자로는 29기로 늘었습니다. 한울, 월성, 고리, 한빛 등 발전용 원전이 26기, 연구를 위한 연구용 원자로가 3기입니다. 여기에 건설 중인 신한울과 신고리, 부산연구로까지 더하면 34기로 늘어납니다. 모두 쓰고 남은 핵연료봉, 즉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국내엔 폐연료봉을 영구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원전 수조에 쌓아놨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핵연료봉만 50만 4,800다발, 여기에 매년 13,000다발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고리와 한빛은 2031년에, 한울은 2032년에 꽉 차게 됩니다. 10년도 안 남은 겁니다. 하지만 폐연료봉 연구처리 시설 조성은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2016년과 지난해 2차례나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37년 안에 짓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 실현된 건 없습니다. 목표대로 짓는다 해도 이미 많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기술 중심의 접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들은 다 모아놨는데 실제로 실행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매우 빈약합니다. 어디에 지어야 안전할지 조사하고 정하는 것부터 선정 지역엔 어떻게 보상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단계가 첩첩히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옛날에 군사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그냥 막 지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 후 해결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나마 덜 위험하다 여겨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경주에 짓는데도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자, 핀란드 현지 취재를 한 부산 MBC 윤파란 기자와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한 뒤에 남은 핵연료, 봉 이런 거죠.
이게 방사성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좀 잘 밀봉을 하고 깊이 묻거나 뭐 이렇게 물속에 담그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네.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오라는 데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네, 우선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 충분한 시간과 또 투명한 공개 토론,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원전 가동 초기인 1980년대부터 방패장을 짓기 위해서 지질 조사를 벌였고요. 네. 또 안정적인 안반을 가진 후보지 100여 곳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가 5곳을 골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민들의 결정이 시작됐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정부가 지방의회에 거부할 권리를 전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거부할 권리. 네, 또 투명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의회는 안전성과 주민 수용 여부를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두고 그 공개 토론과 투표를 거쳤고 네. 후보지 5곳 중에 에오라요키 시의회에서 방패장 건립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네.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준위 방패장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네. 2003년 부안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고준위, 중저준위 구분하지 않고 방패장을 짓겠다 해서 좀 혼란이 컸었는데요. 네네. 당시 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패장 유치를 신청을 했더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지난해 경주에서도 임시 저장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여론 조작 의혹까지 일면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방패장 역사를 돌아보면 불통과 불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인구 대비해서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대입니다. 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사는 인구만 무려 35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할 주민이 이렇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자, 유럽연합이 최근에 논란 끝에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원자력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건데 대신 선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이게 이 조건 안에 들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50년까지 핵폐기물 연구 처분장을 마련하라. 네. 이게 선결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럽 안에서도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핀란드나 스웨덴,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원전 운영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오는 9월 발표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게 과연 맞을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파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에 반대하는 경찰서장급 간부 총경들이 내일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가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다급하게 말리고 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간부들이 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직 총경들이 집단회의를 갖기로 한 겁니다. 전국의 총경은 약 600명. 이 가운데 얼마나 참석할지는 미지수지만 회의 개최를 논의하는 단체 SNS방에는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역사를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다 함께 논을 하자 이런 이야기죠. 전국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일이 예고되면서 경찰 지휘부는 크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지역 경찰서장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히 판단해달라며 회의 참석을 만류했습니다. 앞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휘부를 믿고 그간 논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에너지를 경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한간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주도하는 총경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장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경찰청에 근무하는 간부까지
청장 후보자는 회의를 위협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참석하라고 가세하는 등 지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도 셔틀버스 지원에 나서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해 내일 회의가 이번 파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남학생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CCTV와 목격자가 없다 보니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취재 결과 경찰은 가해 남학생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시각과 각종 단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자세한 수사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하대에서 발생한 신입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스마트폰에 불법 촬영된 범행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근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 동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는데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확인된 범행 시각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새벽 3시 49분에 발견됐던 만큼 1시간 20분에서 30분 동안 방치됐던 셈입니다. 경찰은 또 가해자 김 씨가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3층 창틀을 넘어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추락하려면 어떻게든 김 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에게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죄송하다는 말 외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민 것인지 또 사망을 짐작하면서도 도주한 것인지 집중 수사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해 살인죄 추가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신 기존의 준성폭행 치사 혐의에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세계 검사실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된 모든 혐의를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골프장에서는 잔디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농약을 뿌리는데요. 당연히 쓰고 남은 농약은 따로 잘 모아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골프장에서 이 남은 농약을 하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잔디가 양탄자처럼 드넓게 펼쳐진 강원도 평창해안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차례 농약을 살포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마친 차량이 농약 2,000리터를 담는 탱크에서 남은 농약을 도로에 그대로 쏟아냅니다. 흰 거품이 있는 농약은 경사를 타고 빗물이 나가는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잔디 농약을 갖다가 따로 저희가 보관하거나 폐기할 장소가 따로 없고 농약 물탱크 창고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잔디 농약을 흘려보내거나 이렇게 없애는 식으로 그렇게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깎아낸 잔디를 쌓아놓고 물로 쓸어내듯 강한 물줄기를 쏩니다. 물과 함께 인근 우수관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수관에 버려진 오염된 물들은 이곳 실개천을 타고 인근의 도암댐 상류인 송천으로까지 흘러들고 있습니다. 농약과 잔디 부산물은 모두 사업장 폐기물로 관련법에 따라 보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골프장 내 설치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폐기물인 잔디 부산물 창고는 텅 비어 있고 사용했던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오수 처리가 가능한 세차장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비용 절감과 작업 편의를 위해 처리 시설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다가 맡겨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자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많이 흘려보내고 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농약 무단 방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허를 왜 부렸을까는 좀 저도 의문이에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평창군은 이 골프장에서 언제부터 폐기물을
하수로 흘려보내왔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군포에서 30대 여성이 부모를 모두 살해하고 달아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군포의 한 편의점 앞.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급히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부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편의점 부근에 앉아있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5시쯤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집에 들른 여동생이 숨진 부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서 5시에 나가니까 그때 내가 볼 때 그 차가 와서 있더라고. 사람이 있으면 어여고 내놓고 가잖아요. 여성은 부모 집에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벗어났지만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근 편의점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빙이 귀신 시켜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숨진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집안에서 자주 큰 소리가 나 경찰이 출동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집에 말씀이 항상 있을까 경찰도 들어 한 번씩 오고 그랬어. 가족끼리.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20대 우울증 환자가 출근길 여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고양시와 인천 계양구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우울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발병률은 OECD 1위, 하지만 치료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2년 전 전남 곡성군에서는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 5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검찰이 사고 검증을 엉뚱한 곳에 의뢰해놓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2020년 8월. 전남 곡성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한 마을을 덮쳤고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 원인을 국도 확장 공사로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발발하게 되면 쿵쿵 소리가 나더라. 산사태가 날 자리가 아니야. 우리 평생을 살아도.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경찰은 이 사고가 안전조치가 미흡해 일어난 인재였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검찰은 과실 혐의 입증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무려 10달 뒤에 온 답변은 검증 결과가 아니라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사고를 조사하는 곳이지 주민이 숨진 산사태를 조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저희 쪽에 광주지검에서 말씀대로 잘못 보낸 거잖아요. 잘못 보낸 문서 거잖아요. 결국 검찰이 검증을 의뢰하는데 8개월, 공단이 회신하는데 10개월,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한 셈이었습니다. 뒤늦게 다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는데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검사와 수사관은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장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조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수사기관만 믿고 있었던 유족들은 이제 이런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가족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무언가 압력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무슨 반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의문스러운 저기도.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 백서를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18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백서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으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 확정한 올해 방위 백서입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어놨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벌써 18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竹島問題については引き続き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毅然として対応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그러더니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졌다며 지소미아 등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간 군사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일본은 특히 이번 방위 백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위협을 핑계로 삼으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방위비 증강 행보에 맞춰 방위 백서를 통해 그 명분을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防衛省としては現下の安全保障環境に対応できるように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するため必要な予算をしっかり確保していきたいと。 우리 외교부는 하야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방석집 논문 심사 문제 등을 보도한 MBC 정영훈, 정혜인 기자가 방송기자클럽이 선정한 올해 2분기 일반 뉴스 부문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앱의 허위 매물 실태와 업체들 간의 리베이트 구조를 추적한 김정우, 손하늘, 김준형 기자는 기획보도부문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강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에페 대표팀도 세계선수권에서 처음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김준호와 구본길, 오상욱이 나선 펜싱 어벤져스는 하나된 힘으로 개인전 노메달의 아쉬움을 마음껏 풀어냈습니다. 김준호가 세계 랭킹 1위인 헝가리 실라기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구본길과 오상욱은 정광석화 같은 공격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점수차를 벌려나갔습니다. 김준호의 눈부신 활약으로 4라운드에서 이미 승기를 붙인 대표팀은 5점 차로 쫓긴 마지막 세트에서 오상욱이 막판 집중력으로 연속 3득점을 올려 경기를 끝냈습니다. 지난 2017년 독일 대회부터 아시아 최초로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들은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며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성적이 탄탄하게 지금부터 저희가 따라가기만 해도 조금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에페 대표팀도 결승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탈리아를 몰아붙이며 9대1로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세계 1위 최인정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송세라까지 상대 선수와 부딪히는 부상을 당했지만 얼음찜질 후 경기에 나서는 투혼으로 45점 중 혼자 18점을 책임지며 여자 에페 단체전 첫 우승과 함께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믿고 든든히 의지할 수 있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상식에서 2번 연속 애국가가 울려 퍼진 가운데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대표팀이 단체전 세계 1위의 실력을 입증하면서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한국 여자 에페 화이팅! 파리올림픽 화이팅!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와 맞붙게 될 우루과이의 공격수 누네즈의 골잔치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리버풀과 라이프치히의 친선 경기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되는 이 선수. 리버풀이 우리 돈 1,300억 원을 들여 영입한 우루과이의 누네즈인데요. 투입 3분 만에 페널티킥으로 리버풀 데뷔골을 터뜨리더니 순간적인 침투로 한 골, 크로스를 받아서 한 골,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또 한 골. 40분 만에 혼자 4골을 몰아칩니다. 사실 앞선 2차례 친선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팬들의 비판에 시달렸는데 오늘 한풀이를 제대로 했네요. 월드컵 첫 판에서 만날 우리 대표팀도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이번엔 사이클 트루 드 프랑스인데요.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라이벌 빈게고와 포가차. 그런데 커브에서 포가차가 넘어졌어요. 서둘러 일어나지만 이러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한참을 앞질러 가던 빈게고가 흘끔흘끔 뒤를 돌아보더니 속도를 늦추고 포가차를 기다려줍니다. 괜찮은지 확인한 뒤에 달리면서 손을 맞잡는 두 선수.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죠. 결국 상대를 기다려주고도 막판 스퍼트에 성공한 빈게고가 1위, 포가차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순위보다 더 빛난 스포츠맨십,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올스타전 휴식기를 마친 프로야구가 후반기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한화 노시환 김인환 선수가 시원한 백투백 홈런으로 팬들을 즐겁게 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주말도 우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올 텐데 이 비가 올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비가 일찍 오진 않아서 활동하는 낮 시간대에는 날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또 더위가 심해진다는 절기 대설하지만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부터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전국에 골고루 오는 편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북에 5에서 20,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 10에서 50mm가량이고요. 이 비는 일요일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지리산 부근은 낮 동안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 서해안 지방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안동과 전주 21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져 서울 28도, 대구 30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길게 이어지겠고 또 장마가 끝나도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